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훔칠 수 있으면 훔쳐서라도 가져오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는 영국 연구원들의 모습인데요. 자존심 센 베테랑 연구원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국의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로 한국을 따라 싹 다 뜯어고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런던 교통안전위원회 수석 연구원 엘리자베스 윌슨입니다. 30년 동안 영국의 지하철을 연구해왔지만 최근 들어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영국인들은 늘 자부심이 대단했죠. 세계 최초로 지하철을 만든 우리가 당연히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하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저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런던의 지하철은 1863년에 처음 개통됐어요. 16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오랜 역사가 오히려 짐이 되고 있어요. 낡은 시설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개보수가 쉽지 않습니다. 구조 자체를 바꾸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특히 저를 고민에 빠뜨린 건 프랑스와의 비교였어요. 파리 메트로는 우리보다 40년이나 늦게 문을 열었는데도 지금은 오히려 더 현대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영국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최고라고 믿고 있었죠. 마치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요. 다행히 저 같은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런던 교통부 회의에서 한 의원이 프랑스의 새로운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다른 의원들이 일제히 반대하더군요. 우리는 지하철 종주국인데 왜 프랑스 것을 배워야 하느냐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런던 지하철의 현실은 참담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면 승객들이 오래된 시설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죠. 환풍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신호체계는 종종 오류를 일으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물이 새는 터널도 있어요. 제가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든 건 바로 이런 모습들을 매일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은 늘 부족하고 정작 결정권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최고라는 말만 되풀이하죠. 이러다 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후회하고 시스템을 바꾸게 될까요? 제가 지하철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7년 9월 15일 파슨스 그린역 폭발 사고 때문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파슨스 그린역을 이용하셨어요. 은퇴하신 후에도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 봉사활동을 하시러 그곳을 지나다니셨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8시 20분 전철을 타셨다고 해요. 저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BBC 뉴스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파슨스 그린역에서 폭발 사고 발생, 현재까지 20여 명의 부상자 발생.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어요. 어머니가 그곳에 계실 시간이었거든요.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지하철역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죠. 검은 연기가 역사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를 찾았을 때 역 근처 임시 응급처치소에 계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셨지만 연기를 많이 마시고 팔에 화상을 입으셨더군요. 그날 사고로 총 29명이 다쳤습니다. 테러범이 설치한 폭발물이 완전히 터지지 않아서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BBC 뉴스에서는 연일 런던 지하철의 테러 대응 시스템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CCTV는 있었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비상 대피 시스템도 미흡했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이런 사고가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어머니는 퇴원 후에도 한동안 악몽에 시달리셨어요. 지하철을 타실 때마다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 연구원이었지만 이런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그때부터였어요. 지하철 안전에 모든 걸 걸기로 결심한 것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했고 세계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을 공부했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그날의 기억 때문에 지하철 타기를 무서워하세요. 대신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매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2017년 파슨스 그린역 사고 이후 저는 지하철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어요. 매주 안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상사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특히 제임스 피터슨 이사는 160년 전통의 런던 지하철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요? 라며 매번 저를 무시했죠. 예산 심의 때마다 제가 제안한 안전시설 예산은 가장 먼저 삭감되었어요. 그들의 런던 지하철에 대한 자부심이 눈을 멀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고 2023년 7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영국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그날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47분 긴급 상황 알람이 울렸어요. 피카딜리 노선 전력이 끊겼다는 보고였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최악이었어요. 지하 터널에 갇힌 승객들이 더위와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죠. 100년 된 터널에는 환기구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휴대폰 불빛으로 겨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노인과 어린이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구조 작업은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오래된 터널 구조 때문에 구조대가 접근하기 어려웠거든요. 한 임산부는 공기가 부족해 실신했고 80세 노인은 심장 발작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겼어요. 제가 그토록 경고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 거죠. 다음 날 영국 전역의 신문은 런던 지하철의 부실한 시설을 비판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안전 예산이 매년 15%씩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동안 제출했던 저의 보고서들이 모두 증거가 되었죠. 피터슨 이사는 결국 사퇴했고 의회는 특별 청문회를 열었어요. 청문회에서 저는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6년간 묵살당했던 안전 개선안도 함께 내놓았죠. 의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그동안 방치했다는 사실에 말이죠. 특히 청문회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8살 소녀는 1시간 넘게 어둠 속에서 숨쉬기 힘들었다고 울면서 말했고 노인들은 죽는 줄 알았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결국 의회는 전면적인 지하철 시스템 개선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해외 선진 사례를 연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6년 만에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이제는 런던 시민들에게 안전한 지하철을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런 큰 사고가 있기 전에 시스템을 개선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겠다는 결심과 함께 아시아 연구 출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아시아의 지하철 시스템에 주목하게 된 것은 20년 전 일본 교환학생 시절 경험 때문이었어요. 도쿄대학교에서 1년간 공부하면서 일본에 발달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당시 도쿄 지하철은 런던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 운영은 물론이고 깨끗한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까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충격이 생생해요. 특히 아침 러시아워 때 수많은 인파를 질서정연하게 통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우리는 아시아의 선진 시스템을 배워야 합니다라고요. 하지만 연구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특히 40년 경력의 토마스 연구원은 유럽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고집했어요. 하지만 제가 일본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역에서 본 재난 대비 시스템과 신칸센의 안전관리 체계 그리고 영무원들의 전문성까지 20년 전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을수록 연구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제가 보관하고 있던 일본 지하철 사고 통계였습니다. 도쿄는 런던보다 하루 이용객이 4배나 많은데도 사고율은 8분의 1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자료를 본 연구원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제 말에 반대 의견을 펼치는 연구원이 있었어요. 한참 어린 신입 연구원이 자료를 들고 와서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보여주었거든요. 도쿄보다도 더 발전된 시스템이라는 거였죠. 아무리 그래도 수십 년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이 한국보단 낫지 않을까 생각하며 저는 연구원의 말을 무시했어요. 일단은 일본에 먼저 가봐야 한다고 주장했죠. 마침내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었고 저를 포함해 8명의 연구원들이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런던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선물하겠다고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도쿄 시나가와역을 방문했어요. 20년 만에 다시 찾은 일본 지하철은
여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한 역사는 마치 누군가가 방금 청소를 마친 것처럼 깨끗했죠. 놀라워하는 연구원들을 바라보며 어깨가 으쓱했어요. 역시 선진 일본 시스템을 배우러 와야 한다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죠. 우리 연구팀은 먼저 시나가와역의 운영 시스템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매 열차가 정확히 예정된 시각에 도착하는 모습은 여전히 놀라웠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시 운행이었죠. 역무원들의 단정한 복장과 예의 바른 태도도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7시가 되자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어요. 순식간에 늘어난 인파로 승강장이 꽉 찼습니다. 갑자기 역무원들이 하얀 장갑을 끼고 승강장에 일렬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푸시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열차가 도착하자 승객들을 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죠. 무자비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옆에 연구원은 충격을 받은 듯 연신 사진을 찍어댔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임산부와 노약자도 예외 없이 밀어넣는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들을 위한 전용 칸이 있긴 했지만 러시아워 때는 그마저도 지옥철로 변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연신 고개를 저으며 메모를 해댔죠. 1시간 동안 우리는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정확한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떤 직장인은 무려 3번이나 열차에서 밀려 나왔어요. 4번째에야 겨우 타는데 성공했죠. 우리 연구팀은 정시성과 효율성은 배울 점이지만 승객을 화물처럼 다루는 방식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차라리 런던이 낫다고 말하는 연구원들도 있었기에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주장해서 일본에 오게 되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 민망했거든요. 저는 출퇴근 시간 말고 나머지 것들은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며 좀 더 자세한 시설 조사를 해보자고 했죠. 그러자 처음에는 놓치고 지나갔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지하철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가장 먼저 발견한 문제는 승강장이었어요. 폭이 매우 좁았습니다. 아침에 봤던 러시아워 시간이 혼잡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더구나 비상구는 승강장 양 끝에만 있어서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대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스크린도어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부 구간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여전히 노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우리 팀의 안전 전문가는 이런 부분 설치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승객들이 방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지하 깊숙이 내려갔는데 점점 공기는 탁해졌어요. 환기구는 있었지만 대부분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아예 고장 나 있었고 제 기능을 못한 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도쿄의 지하철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상은 시설 개선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팀은 충격에 빠졌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지하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했죠. 특히 안전시설의 미비함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20년 전 교환학생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눈에 띄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또렷이 보였어요. 겉으로 보이는 질서와 정시성 뒤에 숨겨진 오래된 상처들 말이죠. 시설 점검을 마친 후 우리는 도쿄 메트로의 야마다 부장과 면담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부터 그의 태도는 다소 방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한숨을 쉬며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예산이 부족하다. 시설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들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화제를 돌려 일본 지하철의 자랑거리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시 운행률과 깨끗한 객실 관리, 친절한 서비스를 자랑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커졌어요. 특히 정시 운행에 대해서는 끝없이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1년 평균 지연 시간이 1분도 안 된다면서 이건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지진이 나도 일정 지연을 최소화한다며 뿌듯해하더군요. 하지만 승객 밀어넣기 문제를 지적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일본은 정시 운행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어요. 문화적 차이라며 서양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덧붙였죠. 저는 그의 말에서 일본 지하철의 한계를 느꼈어요.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희생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스크린도어 설치가 미비한 것도 정시 운행에 방해될까봐 그런 거냐고 물었더니
그는 애매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면담이 길어질수록 야마다 부장의 태도는 더욱 고집스러워졌어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우리의 제안에도 현재 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다며 완고한 태도를 보였죠. 심지어는 우리 보고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라고까지 했습니다. 2시간의 면담 동안 그는 끊임없이 일본 지하철의 장점만 강조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죠.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우리 팀원들은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런 완고한 사고방식으로는 진정한 발전이 어렵다는데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정시성만을 고집하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죠. 저는 문득 런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거부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야마다 부장과의 면담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어요. 전통과 효율성만을 고집하다가는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야마다 부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문득 영무원의 책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위에 놓인 한 젊은 남자의 사진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일본인처럼 보이지만 뭔가 다른 분위기였죠. 저는 호기심에 영무원에게 사진 속 인물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영무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2001년 1월 26일 시노쿠 보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다고 합니다. 한 취객이 선로에 떨어졌을 때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 씨가 그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고 해요. 불과 26살의 젊은이였죠. 영무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수현 씨는 취객을 구했지만 결국 자신은 달려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영무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2년이 지났지만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면서요. 당시 일본 지하철에는 스크린도어가 없었고 승객 안전시설도 미비했다고 합니다. 이수현 씨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일본 사회는 지하철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가 우리의 부족함을 일깨워줬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다고 영무원은 말했습니다. 영무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랍에서 한 장의 신문 스크랩을 꺼냈어요. 그것은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완벽한 스크린도어 시스템과 첨단 안전시설 그리고 편의시설까지. 그러면서 영무원은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사실 우리도 한국처럼 되고 싶다고요. 일본이 자랑하는 정시성도 중요하지만 승객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수현 씨가 가르쳐줬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일본도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야 할 때라고 말하는 영무원의 눈빛이 진솔해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청년의 희생이 일본 지하철의 안전의식을 바꾸었다는 점과 한국으로 떠나야 한다고 했던 신입연구원의 말을 무시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일본에서의 남은 일정을 모조리 취소하고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처음 마주한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특히 휠체어를 탄 노인과 그의 아들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죠. 일본에서 밤늦게 출발한 우리 연구팀은 모두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때 앞에서 휠체어를 탄 영국인 노신사와 그의 아들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허둥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항철도를 처음 타보는지 매우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는 무심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런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꽤 오래 기다려야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영무원이 먼저 다가와 친절하게 안내를 시작한 거예요. 더욱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자동 발권기에서 티켓을 뽑고 개찰구를 통과하는 과정이 모두 휠체어 높이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영국인 노신사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길도 순조로웠어요. 엘리베이터는 넓어서 휠체어가 쉽게 회전할 수 있었고 버튼도 손이 불편한 사람도 쉽게 누를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승강장이었어요. 휠체어가 열차에 오르내리기 쉽도록 차량과 승강장 사이 간격이 거의 없었죠. 게다가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가 휠체어 눈높이에도 설치되어 있었고요. 그 영국인 가족은 결국 저희보다 먼저 열차에 탑승했어요. 떠나기 전 노신사가 영무원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건넸죠. 그의 아들은 저를 보더니
런던도 이랬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들을 배웅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찾던 해답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배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연구팀원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조용히 카메라와 노트북을 꺼내 이 완벽한 시스템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저희를 맞이한 사람은 김영호 영무과장이었어요. 첫 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반짝이는 눈빛은 젊은이 못지않았죠. 30년간 지하철 안전을 책임져온 베테랑이라는 말에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우리가 찾던 사람이라는 걸요. 김 과장은 먼저 자신의 사무실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년간 모아온 안전사고 기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매일매일 빼곡히 적혀있는 안전일지였습니다. 그는 3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해왔다고 하더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관제실로 가는 길이었어요. 김 과장은 걸어가면서도 지나가는 모든 시설물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손잡이 하나 타일 하나까지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죠. 30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직업병이라며 그는 수줍게 웃었어요. 관제실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벽면 가득한 모니터에는 서울 지하철 전체가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런던의 낡은 관제실이 떠올라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김 과장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시스템으로 모든 열차의 운행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요. 사고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응이 가능하답니다.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심장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한 모니터에서 빨간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어요. 어느 역에서 노인 한 분이 쓰러지셨다는 보고였죠. 그의 대처는 놀라웠어요. 30년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상황은 종료되었거든요. 영무원들이 신속하게 대처했고 구급차도 빠르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김 과장은 마치 자신의 가족을 걱정하듯 노인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죠. 그제서야 저는 이해했어요. 왜 서울 지하철이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하는지. 관제실 투어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 과장이 한마디 했어요. 지하철은 시민의 발이기 전에 생명이라고요. 그의 말에서 3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연구팀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죠. 관제실 견학을 마치고 나올 때였어요. 갑자기 젊은 캐나다 남성이 김영호 과장님을 찾아왔습니다. 토론토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했죠. 지하철에서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틀 전 강남역에서 길을 잃었던 일이 있었나 봅니다. 복잡한 환승 구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한참을 헤맸다고 해요. 특히 한글로만 된 안내판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하더군요. 김 과장님은 그때 상황을 잘 기억하고 계셨어요. AI 관제 시스템이 외국인 관광객의 이상 행동을 포착했고 바로 가까운 영무원에게 연락이 갔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5G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평소에 보던 CCTV와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이었거든요. AI가 승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한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캐나다 관광객은 자신을 도와준 영무원이 태블릿으로 실시간 번역 서비스를 사용해 의사소통했다며 감탄했어요. 더구나 그 영무원이 자신을 목적지까지 직접 안내해 주었다면서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죠. 김 과장님은 겸손하게 웃으시며 이건 서울 지하철의 기본 서비스라고 설명하셨어요. 5G 기반의 실시간 관제 시스템 덕분에 어느 곳에서든 즉각적인 도움이 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의 동선까지 AI가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추천해준다고 합니다. 캐나다 관광객은 토론토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AI와 5G 기술을 결합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자국의 지하철도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요. 아무리 뛰어난 AI 시스템이라도 그것을 사람을 돕는 데 써야 한다는 거였죠.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이 특별한 만남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런던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술을 사용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면담을 끝내고 나오면서 서울의 퇴근 시간대를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 저는 강남역에서 1시간 동안 시민들을 관찰했어요. 일본에서 직접 승객들을 봤을 때 실망했던 기억이 떠올라 한국도 그러면 어쩌나 걱정도 들었죠. 일본에서 봤던 것처럼 혼잡할 거라 예상했는데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고등학교 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의 모습이었어요.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더군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지만 소년은 정중하게 권했습니다. 그걸 본 옆자리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감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더군요. 런던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임산부가 탑승하자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 직장인이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임산부 배지를 보고 먼저 알아채고 양보한 거죠. 서로 눈인사만 나눴을 뿐인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지하철이 10,000원이 되어도 시민들은 질서를 잘 지켰어요. 일본처럼 승객을 밀어넣는 일도 없었고 런던처럼 새치기하는 사람도 없었죠. 모두가 차분히 줄을 서서 기다렸고 먼저 내리는 사람을 배려했습니다.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의식이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쪽을 비워두고 서 있었고 전화 통화도 작은 목소리로 하더군요. 청소하시는 분을 만났을 때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었어요. 어떤 학생은 쓰레기를 발견하고는 직접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의 질서는 엄격한 규율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질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배려에서 비롯된 것 같았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런던에서도 이런 시민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도 시민들의 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을 테니까요.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시민의식을 높이는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전체의 성숙도를 끌어올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 김영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수연 씨에 대해 자세히 찾아보았어요. 인터넷에는 그에 대한 수많은 기사와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2001년 1월 26일의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그날의 상황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취객이 선로에 떨어졌을 때 주저없이 뛰어든 26살의 청년.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의 선택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놀라웠던 건 그의 죽음 이후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일본은 모든 역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스크린도어 설치를 의무화했어요. 한 청년의 희생이 두 나라의 철도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 신문들의 보도였어요. 그들은 이수현 씨의 희생을 통해 자신들의 안전 불감증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효율성만을 추구하던 일본 철도가 처음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한국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이수현 씨의 사고 이후 철도 안전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지하철 안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더군요. 더욱 감동적인 건 20년이 지난 지금도 양국에서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그의 추모식이 열리고 한국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안전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한 청년의 용기 있는 선택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의 희생이 아시아 철도의 역사를 새로 쓴 거예요. 문득 런던의 지하철이 떠올랐어요. 우리도 이제는 변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수현 씨처럼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먼저 달라질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이겠죠. 연구 노트에 이수현 씨의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니까요. 런던으로 돌아와 의회에서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하지만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모든 의원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지하철의 영상을 보여주자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발표의 핵심은 명확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민의식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영상 속 한국 시민들의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어요. 특히 스크린도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때는 모든 의원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작년 런던 지하철에서 발생한 39건의 사고를 언급하며 한국은 스크린도어 설치 후 사고율이 제로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놀라웠던 건 의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40억 파운드라는 예산의 난색을 표하더니 점점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뀌어 갔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김영호 과장님께서 들려주신 이수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청년의 희생이 어떻게 아시아의 철도 문화를 바꾸어 놓았는지 설명하자 회의장 전체가 깊은 감동에 빠졌어요. 보고서 발표가 끝나고 예산 심의가 시작됐을 때였어요. 놀랍게도 40억 파운드의 혁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정당이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해요. 런던 의회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의회가 끝나고 일주일 뒤 더욱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BBC에서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시민의식에 깊이 감동을 받았다며 영국인들에게 이수현 씨 얘기를 비롯해 한국의 시민의식을 다루는 영상을 만들 거라고 했죠. 한국에서 배우는 미래의 지하철이라는 제목으로 6부작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작진은 벌써부터 한국 취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시민의식은 교육과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공감했죠. 현재 런던의 모든 역사에서는 한국을 따라 한국식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의식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작이 런던을 더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로 만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지하철에서 겪은 따뜻한 일들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